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알입니다. 청독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회독 1096페이지 로마자 사번 연대채무의 대내적표로 보겠습니다. 사마열알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사번 연대채무의 대내적 표력 구상관계 1번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25조 1항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데에 연대채무자의 하나며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이나 연대보증인은 상대방이 아니다.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의 이론적 기초 내지 근거에 관하여는 1번에 채무자의 내부관계에서 각자가 그 부담 부분에 임하여 출제를 분담한다고 하는 주관적인 공동관계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 2번에 연대채무의 상호보존적 성질이 근거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인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번에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 부분.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내부관계에서 출제를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대채무에 있어서 실은 구상관계는 이 부담 부분을 전제로 한다. 부담 부분의 비율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담 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학설을 일치하여 이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각 연대채무자가 받은 이익에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하여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 판례도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 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 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분이 결정된 1097페이지 다과하여 학설과 같다. 이러한 학설 판례는 타당하다. 이와 같이 정해진 부담 부분이 균등할 때에 채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균등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안 경우에 하나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연대채무가 성립할 때 결정되었던 부담 부분은 후에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 변경을 가지고 채권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학설은 변경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견해와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부담 부분의 변경은 채무인수와 유사하므로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인설이 타당하다. 3번에 구상권의 성립요건 양가 1번의 공동면책.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공동면책이 있어야 한다. 즉 연대채무자의 1인이 모든 채무를 위하여 채무를 소멸하게 하거나 또는 감소하게 하여야 한다. 양가 1번에 자기의 출제, 공동면책 외에 자기의 출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혼동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면제나 시효완성의 경우에는 출제가 없어서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양가 3번에 부담 부분과의 관계.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공동면책을 얻어야 하는가?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출제했을 때에 비로소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견해와 이와 같이 이번에 부담 부분이라는 것은 각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비율이라고 보는 것이 옳으며 따라서 공동면책이 있으면 되고 그 범위가 출제자의 부담 부분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3번에 채무자가 확정이익인 경우에는 초과 출제설이 타당하지만 채무가 확정이익이 아닌 경우에는 초과 불효설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판례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부담 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제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하며 그것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 되게 한 연대채무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일부 공동면책이 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하여도 자신의 공동면책 중에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액 중에
자신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098페이지를 추가한다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사견으로 채무자들 사이의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이설이 타당하다. 4번의 구상권의 범위. 출제한 연대채무자는 출제액, 면책된 날 이외 법정이자 필요비, 기타의 손해를 구상할 수 있다. 5번의 구상권의 제한, 양가를 본 서술. 민법은 제426조에서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서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면제, 기타 이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면책행위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는 면책행위에 앞서서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면책행위 후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보증채무의 경우. 민법은 제426조와 같은 규정을 보증채무에도 두고 있다. 제445조 1항 2항에서 제426조와 비슷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446조에서는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제426조 2항과 비슷한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채무에도 연대채무에서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보증채무에 관하여 판례가 나왔다. 양가로 이번에 426조의 해석에 관한 통설의 내용의 검토. 민법 제426조의 해석은 매우 어렵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학설은 한결같이 일본의 통설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연대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얻기 위하여 출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구상권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도 구상권이 소멸하는 원인도 아니고, 이 통지를 게을리하면 구상권의 제한을 받게 될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426조는 사전의 통지나 사후의 통지의 어느 한쪽만을 게을리하여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에, 한 채무자가 사후의 통지를 게을리하고 다른 채무자가 사전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 일반 원칙에 따라 제1의 출제 행위만이 유효한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라고 한다. 1099페이지 검토 및 사견. 이러한 통설은 논리적으로나마 타당한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첫째로, 통설과 같이 해석하면 426조는 사실상 사문화하게 된다. 통설에 의하면 426조 제1항은 오직 행위자의 사전의 통지만 없었던 경우에 하나여 적용되고, 그 제2항은 제1면책 행위자의 사후 통지는 없었고 제2면책 행위자의 사전 통지는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거의 생길 수가 없다. 이중면책 행위가 생겼다면 그것은 대부분 두 통지가 모두 없었던 경우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설에 의하면 그 경우는 제426조 1항, 2항 모두 어느 것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426조의 규정이 있는 한 실질적 타당성의 면에서도 통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조 제2항은 설사 제2면책 행위자가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1면책 행위자가 사후에 통지를 안 하는 경우에는 제2면책 행위자가 선의인한 제2면책 행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조 제1항은 다른 채무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여 다른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로, 제426조 제2항이 제2면책 행위자의 선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요건을 추가하지 않을 의도로 보아야 한다. 양가로 3번에 제426조의 해석. 방가로 1번에 426조 제1항. 통설에 의하면 제426조 제1항은 면책행위자가 면책행위를 하기 전에 언제나 미리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사견으로,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동조항은 어느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일정한 대항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면책 사유의 사전 통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때에만 사전 통지가 없는 면책 행위자의 구상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항 사유는 무엇인가? 우선 변제는 대항 사유가 될 수 없다. 제426조는 면책 행위자의 구상권을 제한하는 구정이다. 따라서 면책 행위자에게 구상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통지가 없는 때에 그 구상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변제의 절대적 효력에 의하여 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그러므로 그 후에 다른 연대 채무자가 다시 변제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에게는 구상권이 없어서 동조제 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절대적 효력 사유인 대물변제, 공탁, 경계, 면제, 혼동도 제외된다. 다만 상계의 경우에는 이미 상계가 행하여진 후에는 변제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 결과가 되나, 상계할 수 있는 요건만 구비되어 있고 아직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26조 1항의 대항 사유가 해당한다. 동조항은 이 점을 명백하게 하고 그 경우에 채권 이전 관계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그 끝에서 대항 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426조 제1항의 대항 사유는 면책행위와 관계없는 절대적 효력 없는 사유만이다. 그러한 예로는 동시행 또는 기한 이외 기한 미돌에 원행의 무효 취소, 제한 능력의 항변 등을 둘 수 있다. 11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1100페이지 돌파합니다. 1100. 제426조 1항이 적용되려면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 면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제가 없이 공동 면책이 된 경우, 예컨대 채무 면제를 받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제425조에 의한 구상이 없으므로 제426조 1항의 효과는 주장할 수 없다. 제426조 제1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대항 사유를 가지고 있는 연대 채무자는 면책 행위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하나여 그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구상권이 제한된다. 그리고 그 대항 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면책 행위를 한 연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방가로 이번에 제426조 제2항 양가로 기억,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 면책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공동 면책 행위의 전형적인 예는 변제나 대응 변제, 경계, 공탁, 상계 등도 포함된다. 그에 비하여 면제, 소멸시효의 영향성은 제외된다. 그때는 출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426조 2항이 적용되려면 면책 행위자가 사후에 통지를 하지 않아 다른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유상의 면책 행위여야 하므로 그 다른 연대 채무자가 변제를 받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상권을 가질 수 없어서 제426조 제2항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즉 그는 제1면책 행위자로부터의 구상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2면책 행위자가 악인 경우 공동면책이 있었음이나 한 경우에는 그 제2면책 행위자는 자기의 면책 행위 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때에는 그가 악이어서 제426조 2항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상권의 제한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그 제1면책 행위자는 악의 제2면책 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면책 행위자가 선의인 한 그가 사전에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아야 한다. 제가 중요한 밑줄을 안 치고 넘어간 게 너무 많네요. 1회 독대 너무 급하게 간 것 같습니다.
통설이 이에 반대하고 있음을 앞에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런 통설은 옳지 않으며 모의법상 사후통지가 없었으면 제1면책 행위자가 선의인 때에는 어느 경우든 제1면책 행위자의 부상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 판례는 연대채무에 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으나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보증채무에 관하여 통설과 같은 견지에서 연대채무에도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판례의 그 태도도 부당하다. 양가로 나액 제426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제2면책 행위자는 제1면책 행위자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 행위로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2면책 행위자가 자기의 면책 행위의 이유를 주장한 경우에 그 효과가 어떤 범위에 자에게 미치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절대적 효력설과 상대적 효력설이 대립하고 있다. 절대적 효과설은 제2면책 행위자의 유효의 효과가 모든 자, 즉 채권자 및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1101페이지 미친다는 견해는 수소설이다. 그에 비하여 상대적 효과설은 제2면책 행위의 유효 효과가 모든 자에게 미치지 않고 과실이 있는 제1면책 행위자와 선의 제2면책 행위자 사이에만 미친다는 견해는 우리의 다수설이다. 사견으로 426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 제2면책 행위자가 자기의 면책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단순히 그 면책 행위가 유효하다거나 유효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실질적 타당성 면에서도 제2면책 행위자의 보호를 위해서 상대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결국 상대적 효과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번에 상환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자의 보호, 구상권의 확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 유형화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양가 1번에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을 분담. 연대 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 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리하여 가령 A, B, C, D가 이에 대하여 120만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그 부담 부분이 균등한 경우에 A가 120만원을 변제한 뒤에 B, C, D에 대하여 30만원씩 구상을 하는 경우에 C가 무자력이면 C의 부담 부분은 30만원은 A, B, D가 10만원씩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구상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 다른 연대 채무자는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번에 연대의 면제와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 위 1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연대의 면제라 연대채무의 면제와 달리 채무의 전부 면제가 아니고 연대하여 이행하는 의무원을 면제하는 것이다. 즉, 전부 부청구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채무액을 부담 부분만에 한정시키는 것이다. 연대의 면제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연대를 면제하는 절대적 연대 면제와 연대 채무자의 1인 또는 수인에 대하여 연대를 면제하는 상대적 연대 면제가 있다. 이들 중 앞의 경우에는 연대 채무는 분할 채무가 되고 구상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뒤의 경우에는 면제를 받는 채무자만이 그의 부분만의 목적으로 하는 분할 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채무자는 전부 보험료를 그대로 지며 따라서 구상관계는 존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427조 제2항은 상대적 연대 면제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가령 위에 1에서 든 사례의 경우에 C의 부담 부분을 분담하여야 할 채무자 중에 하나인 D가 채권자 E로부터 연대 면제를 받고 있었다면 D가 부담해야 할 10만원은 채권자 E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제427조 2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1102페이지 7번 구상권자의 대위권. 연대 채무자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의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그가 변제하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다. 그가 대위할 수 있는 것은 구상권의 범위를 한정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또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것도 중요한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두겠습니다. 올려둘 때는 올려둔다는 표시로
샤프를 켜놓습니다. 예.